안녕하십니까. 8월 주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의 특성을 지닌 정책 유형은 무엇인가? 구성원 간 손익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 간 정면 대결을 벌일 필요가 없어 비영합게임이 발생한다. 영합게임은 승자와 패자 간의 정면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합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상황을 우리가 영합게임이라 그러고, 비영합게임은 누군가 이익을 보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비영합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세부 사업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하며 정책의 내용이 하위 단위로 세분되고 각각의 하위 단위가 독립적으로 처리된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바로 배분정책입니다. 특히 이런 배분정책은 SOC건설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4대강 유업 개발, 이런 게 배분정책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한강 개발도 있고, 그리고 낙동강 개발도 있고, 영산강 개발도 있고, 금강 개발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런 각각의 하부 정책들이 다 독자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하고, 이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하위 단위별로 각각 하위 단위가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이런 정책들이고, 여기서는 배분 정책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공공서비스의 생산 방식 중 공급은 정부가, 생산은 민간이 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결정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생산자 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은 기본적으로 집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행. 그러면 이걸 전제로 봐보면 민간과의 계약 방식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정부가 특정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나가는 방식이 민간과의 계약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특정 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중에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큰 민간 업체를 정부가 선정을 해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자 결정을 정부가 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은 선정된 민간 기업이 하는 겁니다. 면허 방식은 행정법상 특허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독점적 생산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독점적 생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급은 정부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집행은 선정된 민간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민간이 하는 거죠. 보조금 지급 방식도 정부가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바로 보조금 지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가 생산자를 결정해서 특정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은 민간이 하는 거죠. 증석 여부는 이건 바우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바우처 방식은 정부가 정부의 보호 대상자에게 현금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지급해요. 그러면 이 쿠폰을 가지고 어떤 민간 업체를 이용할 것인지는 이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바우처,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업체를 이용할 것인지를 선정해 나가기 때문에 공급, 생산자 결정을 누가 한다? 민간이 하는 거고, 그리고 생산은 선정된 민간 기업이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도 민간이 하고 생산도 민간이 하는 방식이 증서교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만 공급과 생산을 모두 민간이 하는 거고, 1번, 2번, 3번은 공급은 정부가 하고 생산은 민간이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조직의 상황 변수와 기본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잡성은 분화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수록 우리가 복잡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수평적으로 철저하게 분업화가 되면 구성원들이 한 가지 일만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중기계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직 몰입도라는 것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하게 되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인간이 중기계화되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만 계속하게 되면 업무에 대한 흥미 상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죠. 1번, 3번의 1번은. 2번,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일수록 공식성이 높다. 공식성은 표준화의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단순 반복적인 업무일수록 딱 정해져 있는 규칙과 법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용이해서 공식성이 높아지는 거죠. 교통통신이 발달하게 되면 분권화가 촉진된다. 틀렸죠. 교통통신의 발달은 뭘 가져와요? 직권화를 가져와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는 교통통신이 미발달되어 있는 사회이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 수령이 한 명 있다면 이 사람이 그냥 임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앙정부에서
뭐가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지시가 내려오기 어렵고 또 이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지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앙정부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통신이 미발달돼 있을 때는. 그러나 교통통신이 발달되면 이제 보고하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지시하기도 용이하고 교통통신이 발달돼 있으면 지시된 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기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교통통신의 발달은 직권화를 촉진하는 것이지 분권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역사가 짧은 조직, 신설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신설 조직은 아직 업무에 대한 간획이나 규칙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리더의 지시에 의존하게 돼요. 리더의 지시에 의존한다는 것은 리더가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설 조직일수록 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일수록 직권화되는 경향이 강화되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의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법조문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죠. 2번 우리나라의 예산서는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율비, 국고 채무 부담행위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순서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됩니다. 총, 세, 계, 명, 국 이렇게 순서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죠. 3번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헌법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는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헌법의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4번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와 감사원의 예산도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산협의는 바로 사정을 우리가 예산협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권력분립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나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산도 어디에서 편성한다? 행정부가 편성을 하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에서는 권력 분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서는 1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5번 문제로 들어서 봐보겠습니다. 행정개혁의 저항 극복 방안 중 기술적 공리적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개혁의 저항 극복 방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규범적 전략이 있고 기술적 공리적 전략이 있고 그리고 억압적 강제적 전략이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규범적 전략은 가장 바람직한 전략을 규범적 전략이라 그러고 공리적 전략은 계산하에서 철저하게 잔머리를 쓰는 게 공리적 전략이고 강제적 전략은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저항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적 여유의 제공이라는 것은 개혁 대상자들에게 개혁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한 전략인 규범적 전략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축적인 인사배치. 이것은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멀리 인사배치를 아주 외진 곳으로 보내버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라서 공리적 전략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개혁안의 명확성과 공공성 강조는 공익을 위해서 또는 공공성을 위해서 피개혁 대상자들, 개혁 대상자들에게 참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리적 전략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개혁의 점진적 추진도 조금씩 추진함으로써 저항을 완화시켜 나가는 전략으로서 이것도 공리적 전략에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는 1번만 규범적 전략이고 나머지는 다 공리적 전략에 해당합니다. 6번 조직은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으며 조직의 번성과 쇠퇴는 조직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특성과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본다. 즉 환경이 조직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 환경에 의해서 조직이 생존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생물학의 자연도태나 적자 생존의 법칙을 조직에 적용한 이론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조직군 생태학이라 그러죠. 조직군 생태학은 환경의 선택을 받은 조직은 뭐가 되고 적자 생존하게 되고 적자 생존. 그 다음에 환경의 선택을 받지 못한 조직은 어떻게 된다? 자연도태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조직군 생태학인 2번이 답이죠. 7번 예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의 분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품목별 분류, 조직별 분류, 기능별 분류, 경제 성립별 분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조직별 분류는 예산을 어떻게 한다? 보건복지부가 얼마 쓰고 기획재정부가 얼마 쓰고 이렇게 조직별로 예산을 분류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중앙간서별 분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입법부의 예산 통제가 용이하다. 왜 그러겠어요? 입법부도 보건복지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행정안전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안전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부처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입법부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대단히 용이한 게 조직별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30조로 편성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에서 통제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별 분류는 행정부의 조직별로 이렇게 예산이 분류돼 있으면 이 국회도 행정부의 조직별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통제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조직별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떤 데다 돈을 쓰는지 그 목표를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목적을. 그냥 보건복지부가 총 50조 쓴다. 행정안전부가 총 28조 쓴다. 이런 식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50조를 쓴다면 그 50조를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는 알려줄 수 없는 게 바로 조직별 분류의 큰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맞는 질문이죠. 기능별 분류는 하는 일로 분류하는 게 기능별 분류입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에 총 얼마 쓴다, 국토개발 분야에 총 얼마 쓴다, 국방 분야에 총 얼마 쓴다. 이건 부처의 경계 없이 하는 겁니다. 복지 예산을 꼭 보건복지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도 복지 예산을 많이 쓰겠지만 여성가족부도 복지 예산을 쓰고 행정안전부도 복지 예산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처가 돈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총 묶고 또 어떤 부처가 사용하든 상관없이 국토개발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총합을 묶어서 분류를 편성을 해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바로 기능별 분류라 그래요. 기능별 분류는 국민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분류입니다. 아, 복지에 총 얼마를 쓰는구나. 아, 국토개발에 총 얼마를 쓰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대분류입니다.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대분류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부처가 19부, 4처, 19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 다 합치면은 40개가 넘어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입법부, 사법부, 이런 헌법상 독립기관까지 다 합치면 약 50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능별 분류는 16대 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16개로. 그래서 복지 분야, 국토개발 분야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아주 큰 대분류가 바로 기능별 분류라서 예산의 전체 윤곽을 바뀌는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에 대한 회계책임 확보는 곤란한 게 기능별 분류죠. 경제 성립별 분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거고, 이거는 경제 정책을 펴는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경제 성립별 분류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은 경제의 한쪽 측면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이지 경제의 모든 부분을 총괄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하죠. 품목별 분류는 지출 대상별 분류입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데 돈을 쓰느냐를 기준으로 예산이 분류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입 물품만 써져 있는 거야. 차량을 구입하는데 총 얼마 써라, 유류비로 총 얼마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파악할 수 없다. 어떤 목적으로 돈을 쓰는지 목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목표를 파악할 수 없다면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효과성 측정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딱 구입 물품대로만 구입 물품으로 써져 있으면 그 구입 물품 쓰는데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의 경직성도 아주 강하죠. 그래서 품목별 분류는 예산의 효과성 파악도 곤란하고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7번의 답은 4번이 답입니다. 8번, 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당성은 시험과 기준과의 관계의 문제이지만 신뢰성은 시험 그 자체의 문제이다.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를 우리가 타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직무수행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직무수행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타당성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 성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직무수행 능력은 뭐로 평가받냐면 금평으로 평가받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딱 치르고 나서 그리고 시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가 1, 2년 근무를 시켜봤더니 근무 성적 평정도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1, 2년 전에 봤던 시험이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과 기준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시험 성적과 또 근무 성적,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는 근무 성적이에요. 이것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뢰성은 시험 점수가 일관되게 나오는 정도인데 이거는 시험 그 자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 2번. 타당성이 높다고 해서 신뢰성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성이 높다면 타당성은 반드시 높다. 이 타당성은 아주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이 타당성이 확보됩니다. 타당성이 확보되려면 이게 다 높아야 돼요. 신뢰성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채점의 객관도도 높아야 되고 문제의 난이도도 적정해야 되고 이래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지만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타당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높다면 뭐다? 이게 다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당성이 높다면 신뢰성은 반드시 높은 겁니다. 그러나 신뢰성이 높다 그래서 타당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 신뢰성이 높다 하더라도 객관성이 낮으면 타당성은 낮아지는 거고 신뢰성이 높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적정하지 않으면 타당성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타당성은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높다고 한다면 신뢰성도 높고 객관성도 높고 난이도도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뢰성이 높다면 타당성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거죠. 3번. 시험이 특정한 직위에 직결되는 실질적인 능력 요소를 포괄적으로 검증하는가에 관한 기준은 구성타당도다. 이 타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기준 타당성이 있고 또 하나는 내용 타당성이 있고 또 하나는 구성 타당성이 있고 이렇습니다. 기준 타당성이 우리가 말하는 타당성이에요.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 이 기준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을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내용 타당성은 시험이 특정 직위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점검했는지 여부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교육직 공무원을 뽑는다면 교육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 요소는 교육학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시험 봐야 돼요. 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뽑는다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 요소는 행정학이겠죠. 이걸 시험 봐야 된다. 이게 바로 내용 타당도입니다. 시험이 특정 직에 직결되는 실질적인 능력 요소. 그러니까 교종직이라면 교종직에 직결되는 실질적인 능력 요소인 교종학을, 교육직이라면 교육직에 필요한 능력 요소인 교육학을 점검했는지에 대한 것은 내용 타당도죠. 구성 타당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외측적 타당성 검증은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 타당성은 시험 특정 직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점검했는지와 관한 거라면 이거는 전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기준 타당도에 대한 거죠. 기준 타당도는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을 비교해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고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을 비교해 보는 방법.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현직자들은 근평 점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자들에게 시험 보도록 해서 그 현직자의 근평 점수와 시험 성적을 비교해 보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동시적 타당성 검증이라 그러는데 이런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나 동시적 타당성 검증은 전부 다 기준 타당성을 위한 수단이지 내용 타당성을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8번의 답은 1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죠. 9번 문제로 들어와서 봐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합리 모형은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논인데요. 합리 모형은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나요. 이미 환경이 변화됐다면 새롭게 모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난 게 합리 모형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뭐다? 기존의 결정을 다 기존의 결정을 반영하지 않고 여기서 새로운 결정, 합리적으로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점증 모형은 뭐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나요. 불확실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새로운 결정을 하면 안 되고 기존의 결정을 조금만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합리 모형은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그럼 맞는 거죠. 최적 모형은 뭐예요? 합리 모형을 전제로 하면서도 거기에 뭘 가미했다? 초합리성을 가미한 거죠. 초합리성은 결정자의 직관이나 영감이나 예지력 이런 것들인데 직감이나 영감이나 예지력 같은 것을 가미한 게 바로 최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최적 모형을 우리가 불완전한 합리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합리 모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과정과 절차의 중첩을 강조합니다. 왜요? 아주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 여기서 한번 점검받고 똑같은 것을 또 여기서 한번 점검받고 또 똑같은 것을 여기서 한번 점검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오류가 최소화되거든요. 그래서 최적 모형은 불완전한 합리 모형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며 중첩된 과정과 절차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 다음
점증 모형에 영향을 준 만족 모형은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만족 모형이 뭘 제시하냐면 사이몬이 제시한 거고 제한된 합리성을 제시해요. 이 제한된 합리성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점증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만족 모형이 점증 모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점증 모형에 영향을 준 만족 모형은 여기까지는 맞죠.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틀렸죠. 만족 모형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에 의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용하기는 곤란하죠. 그 다음 만족 모형은 한정된 대안의 총체적 비교 분석을 통해 대안을 선택하고자 한다. 틀렸죠. 만족 모형은 몇몇 대안만 하니까 한정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뭐다? 제한된 비교 분석이죠. 바로 만족 모형은 한정된 대안의 제한된 비교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10번 데나트의 신공공 서비스론. 기억번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 관료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이야기하겠죠. 공무원이 이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전통적 행정이지 신공공 서비스론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산 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걸 우리는 기업가적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버는 데 초점을 두는 정부. 이 기업가적 정부는 신공공 서비스론의 비판 대상인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입니다. 틀렸죠. 시민을 자율적으로 직인 고객으로 인식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지 신공공 서비스론이 아닙니다. 민주행정의 구범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렇습니다. 민주행정을 위한 모든 것들을 묶어서 신공공 서비스론으로 이론한 것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처방을 전혀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민주적으로 좋은 것만 묶어놓은 이론이지 거기 민주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문제의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개죠. 4개 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11번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미국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영국하고는 차이가 있고 미국 것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일하게 거치보수설에 입각해 있으며 거치보수설은 공무원들의 월급을 일부 거치해놨다가 나중에 퇴직 후에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치보수설의 입장에 있다면 반드시 공무원이 매달 월급에서 뭘 해야 돼? 연금을 내놔야 돼. 연금 금액을. 그걸 우리가 기여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동일하게 거치보수설에 입각해서 공무원이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일부를 기여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기회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퇴직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퇴직연금 말고 퇴직수당은 퇴직금으로 바로 줍니다. 바로 퇴직할 때 바로 줍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냐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겐 다 줘요.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할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거는 공무원이 기여하지 않아요. 그냥 국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금액이 작아요, 이게. 퇴직 수당하고 퇴직연금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맞죠? 퇴직연금은 이제 퇴직 수당이 아니죠. 이것은 죽을 때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주는 게 아니라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 다음 공무원 기여금은 언제까지 낸다? 36년을 초과한 자는 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러면 11번의 답은 3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2번 살라몬이 제시한 정책수단 중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정책수단. 이 직접성이라는 단어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느냐 아니면 민간을 활용하느냐의 문제예요. 민간을 활용하면 우리는 간접수단이라 그러고 정부가 직접 하면 우리가 직접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특허를 주고 인가를 주고 허가를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기업은 정부 부처형 공기업을 이야기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내부의 구성원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직접 수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이것은 범죄자 신상 정보 제공 이런 겁니다. 범죄자 신상 정보는 경찰청에서 딱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얼굴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정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사회적 규제는 정부가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안전 규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동차 2년마다 안전 점검을 받잖아요. 그게 안전 규제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민간 정비소에 가서 하는 거죠. 정부가 지정한 민간 정비소. 정부가 지정한 민간 정비소에는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라 민간 회사원들이 그걸 점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간접 수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 안전 규제, 가스 안전 규제, 선박 안전 규제 전부 다 이것은 민간에게 국가가 규제 권한을 위임하고 민간 기관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는 점에서 이건 간접 수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세 지출은 조세 감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세 감면. 정부가 조세 감면을 해주고 대신 그 민간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서 어떤 걸 하도록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간접 수단이고, 공적 보험은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이 되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수단, 간접수단은 공무원이 하면 직접수단인 거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 행위자들이 하면 간접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규제, 공기업 정보 제공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직접수단에 해당하는 거고, 조세지출, 공적보험, 사회적 규제는 민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답은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2번이 답이 되겠죠. 13번 조직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슨스는 조직의 기능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였다. 이 파슨스는 조직의 기능을 AGIL로 봐요. 어댑테이션, 고올 어테인먼트, 인티그레이션, 레이턴트 패턴 메인터넌스,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응 기능을 중시하는 조직을 뭐라고 해? 경제적 조직. 목표 달성 기능을 중시하는 조직을 정치적 조직. 통합 기능을 중시하는 조직을 통합 조직. 그 다음 체제 유지 기능을 중시하는 조직을 체제 유지 조직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블라우와 스콧은 조직의 주요 수혜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분류합니다. 누가 이익을 보느냐를 기준으로 조직을 분류하는 게 블라우와 스콧인데,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을 호혜적 조직, 그 다음에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을 기업 조직,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을 봉사 조직,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을 공익 조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파슨스는 행정기관이나 정당을 여기 목표 달성 기능을 중시하는 조직으로 봐서 정치적 조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블라우와 스콧에 의하면 기업 조직은 고객 집단을 조직의 주요 수혜자로 본다. 틀렸습니다. 봉사 조직이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고 기업 조직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4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4번 디싱이 제시한 합리성의 유형이 아닌 것은, 디싱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디싱이 제시한 합리성이 아닙니다. 절차적 합리성은 사이몬이 제시한 합리성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5번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참여제도 중 가장 먼저 법제화된 제도는, 이건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 맨날 나오죠.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 조감투 소환으로 외우더라 그랬어요. 조감투 소환. 주민조례개표 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이렇게. 그래서 주민조례개표 청구가 주민발안이잖아요. 이게 가장 먼저 법제화됐고 가장 나중에 법제화된 게 주민소환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주민조례개표 청구와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의회에, 틀렸습니다. 주민조례개표 청구는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민감사 청구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게 청구하는 거고 광역자치단체는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주민투표는 단체장에게, 맞습니다. 주민소송은 행정법원에, 맞습니다. 주민소환은 관할 선관위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틀린 거죠. 주민조례개표 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는 18세 이상의 주민이 청구할 수 있고 주민소환만 여전히 19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 주민조례개표 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청구는 모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도는 다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16번 일정오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일정오류는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일정오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정오류를 알파오류라고 그러고 2정 오류를 베타오류라고 그러고 3정 오류를 뭐라 그래요? 메타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파오류 맞죠? 이건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잖아요.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연가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연가설, 또는 이것을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기무가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가 없다는 가설을.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연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는 가설이 영가설이잖아요. 영가설을 기각하고 뭐다? 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우리가 대립가설이라 그러는데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뭐다?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영가설을 기각하고 뭐다?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한 오류죠. 영가설을 기각하고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한 오류입니다. 이거는 뭐다? 효과가 없는 대안을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서 뭐다?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대안을 기각하는 오류가 아니라 틀린 대안을 선택하는 오류죠. 틀린 대안.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틀린 대안이죠. 틀린 대안을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서 선택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바로 틀린 대안을 선택한 오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7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작은 정보를 지향하는 입장과 관련이 있는 것끼리 잘 묶인 것은 제퍼슨 잭슨 패러다임은 최선의 정보가 최선의 정보라는 작은 정보를 추구하는 이념이죠. 그럼 맞죠. 케인즈의 총수요 관리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존슨의 위대한 사회 건설도 바로 정부가 사회 영역에 개입해서 복지 정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큰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작은 정부는 근대 입법국가인데 근대 입법국가는 정치 이혼론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패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시장으로 되돌아가자는 논의가 생겨서 작은 정부가 추구되는 거죠. 정부 실패 이후에 나타나는 정부가 작은 정부입니다. 그럼 맞죠. 그러면 기역번, 리을번, 미음번이 바로 작은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8번 우리나라의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외로 운영되는 자금이다. 그리고 법률로 설치된다. 그렇습니다. 금융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범위가 10분의 3의 범위에서는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성 기금이 아닌 일반 기금은 10분의 2로 돼 있죠. 2번은 금융성 기금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잘 맞죠. 3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경연도마다 전체 기금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조사 평가해야 하며 매년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전체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틀렸죠. 기금은 매년 3분의 1씩 평가합니다. 3분의 1씩. 3분의 1씩 평가하면 3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기금에 대한 평가가 끝나기 때문에 3년마다 존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년 3분의 1씩 평가하고 그 다음 뭐다? 3년마다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지문이죠. 3번이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 4번으로 들어와서 봅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영 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회의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는 기금 삭감권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정부의 동의를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기금을 증액할 수도 있고 기금과 관련된 새 비목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19번 티브 가설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티브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어떻게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완전한 정보, 그렇죠? 지역 간 안전한 이동,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없이 서로 지방정부 간에 경쟁하도록 하는 거죠. 국고보조금의 부존재죠. 19번의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어느 지방정부에 살더라도 동일한 수입을 얻는다. 배당 수입에 의한 소득을 전제로 해요. 그럼 뭐만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이동이 이루어진다. 최소 비용 대비 편익만을 가지고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20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틀렸죠. 관료들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여성의 대표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장애인의 대표로 들어온 사람들은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충실한 거버넌스 관점의 인사제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내부 통제. 내부 통제라는 것은 여기 관료제 내부에 여성도 집어넣고 남성도 집어넣고 장애인도 집어넣고 비장애인도 집어넣으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통제할 것이라는 거지 시민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내부에 다양한 이해관계 세력들을 집어넣고 이들 간에 서로 내부에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라서 시민 통제를 강화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충실한 거버넌스 관점의 인사제도라고 보기 어려워요. 거버넌스 관점의 인사제도라는 것은 참여지향적인 것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조직 내부의 관료들 간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거죠.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제도다. 틀렸죠. 이것은 집단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제도야.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은 보다 낮은 점수로도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집단 소속이냐가 중요해. 집단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평등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제도로 역차별을 야기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틀린 거고 이 부분은 맞는 거고. 관료들의 주관적 책임성을 적정하게 반영할 경우 행정의 공정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관료제 내부에서 여성의 대표도 참여하고 남성의 대표도 참여하고 장애인의 대표도 참여하고 비장애인의 대표도 참여해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합의된 내용에는 여성의 이해관계도 반영돼 있고 남성의 이해관계도 반영돼 있고 장애인의 이해관계, 비장애인의 이해관계가 모두 반영돼서 가장 공정한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서 4번이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점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